지난 시간에 좀 일찍 끝내서 혹시 발표하신 분 지원을 받았잖아요.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왔는데 아파서 결석하겠습니다. 메일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지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할 테니까 뭐 짧게 간단히 보시도록 하죠. 어디 갔지? 펜? 아 여기 있구나. 자, 뭐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봤었던 거 응용할 거니까 57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시장에 맡기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교환을 해요.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득이 되는 게 있으니까 교환을 하겠지. 안 그러면 교환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교환을 통해 가지고 가장 행복을 극대해요. 그건 이제 후생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요거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라고 하면 계속 강조하는데 가격이 해줍니다. 오케이. 자, 이 시장은 우리가 수요 공급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좀 뭔가 봤을 때 정부가 봤을 때 시장이 기능을 잘 못하거나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이 성과가 별로 마땅치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때를 우리가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이 실패하게 되면 흐름이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좀 적절하게 개선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개입을 할 때 어떻게 개입을 하는가 하면 보통 이제 규제와 통제를 통해서 시장에다가 뭔가 재갈을 물리게 되는데요. 자, 그때 직접적인 통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환경오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니까 그런 차들은 통행을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마스크 같은 경우 지난번에 많이 모자랄 때 그때는 한 사람당 마스크 구입량을 이렇게 뭐 정해주기도 하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좀 관심사는 간접적인 통제, 규제 여기에 관심이 있고요. 간접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시장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마켓에 기반을 둔 방법을 쓸 거야. 시장이라 하면은 지금 가격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가격을 통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격을 통제. 만약에 마약 같은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니까 그건 아예 금지해 버리는 것이고, 담배는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별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담배를 한 사람이 필 수 있는 양을 정해주면 직접 통제인데 그게 아니라 가격을 올려가지고, 아니면 나이에 따라서 청소년들은 담배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 직접 통제인데 가격을 올려가지고 뭐 세금을 때리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가격을 통제합니다.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 이 가격을 통제하니까 간접적인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고, 우리 여기 다시 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지. 수요 공급이니까 여기가 Q고 P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통제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 양을 통제하는 거야. Q를 통제하는 거니까 이 Q가 수량이죠. 그래서 수량을 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요, 이게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잖아요. 이 가격을 좀 이렇게 묶는, 그래서 P를 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격을 통제하는 건데 이 가격에는 두 가지 통제 방안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대료 같은 경우는 집값이 너무 비싼 경우에 사람들이 꼭 필요한 의식주인데 이걸 집을 마련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균형 가격이 높으니까 너무 이거 이상 올리지 마 해서 최고 가격을 설정합니다. 이거는 상한선을 설정한다. 그래서 상한 가격 이렇게 책정해요. 자, 기본적으로 요게 있고 하나는 최저 가격이 있어요. 아니, 농산물 같은 경우는 갑자기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농부들이 풍년이다 해가지고 생산을 많이 했는데 가격이 대폭락하게 되면 농부들이 살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너무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해가지고 농산물 가격을 밑에 하한선을 설정하는 거야. 얼마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내려갈 것 같으면 정부가 대신 사주는 거지. 그래서 수요를 좀 증가시켜서 가격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거나,
하한선을 설정하는 겁니다. 아니면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와 기업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돈을 한 100만 원밖에 안 준대. 근데 근로자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오케이 하고 자발적으로 했는데 정부가 보기에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해가지고요. 한 달 동안 아니면 시급해가지고 얼마 이상은 줘야 된다. 그게 최저가격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제 이렇게. 요거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집값 같은 거 임대료 규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 두 개 볼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이거는 가격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오르락 내리락 요걸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으면 이게 균형 가격이잖아요. 근데 균형 가격을 뭐 얼마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야. 강제로 조정하는 거니까 곡선은 움직이는 거 아니야. 가격이 조정되면 곡선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가격 통제다라고 하면 수요와 공급 곡선은 그대로 이렇게 있고요. 대신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곡선 상에서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자, 그럼 그거 말고 또 가격 규제가 뭐가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텍스를 부과합니다.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물건을 살 때 정부가 여러 가지 조세 수입을 통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는데 이러면 이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요. 요거랑 또 비슷한 게 같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 있어요. 보조금. 네, 이렇게요.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은 사실 주는 거고 텍스는 정부가 걷어들이는 건데 마이너스 보조금 그럼 이제 텍스가 되는 거니까 그냥 같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이 반 남았을 때 반밖에 없네, 반씩이나 있네 그렇게 표현하는 개념이니까 아무튼 뭐 정부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임대료 규제 간단하게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57페이지. 자,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결정되는 임대 아파트의 가격이 정부가 보니까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Q가 있고 여기 P 있습니다. 이게 집의 거래량이고 이게 집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을 살펴보니까 너무 높은 거야. 학교 근처에 글쎄 월세라고 할까? 한 달 뭐 이렇게 돈 내는 게 대충 얼마가 될까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로 할까? 높이죠. 뭐 200만 원 이렇다고 합시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하지 않을 때는 또 막 집에서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데가 텅텅 폈는데 요즘 다시 또 오프라인 하게 되면서 이렇게 직구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집값이 또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원래 이제 학교 근처에 있으면 좋은 장점도 있긴 하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보통 1시간? 1시간은 잡아야 될 것 같긴 한데 1시간보다 먼 사람 1시간 반도 있고 전에 딴 수업 보니까 제일 멀리서 오는 친구가 보니까 한 2시간 걸리는 것 같고요. 한 몇 년 전 예전에 뭐 어떻게 심심해서 어디서 오나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평택에서 온대. 어딘지 아세요? 기차 타고 서울역까지 와서 2시간 반 이렇게 타고 또 서울역에서 또 갈아타고 뭐 또 셔틀 타고 하니까 한 3시간 넘게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6시간 되는데 이제 졸업반이 되니까 수업을 많이 들을 필요는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그냥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도 봤어요. 아무튼 뭐 장단점이 있어요. 요 학교 근처에 있으면 뭐 도서관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할 거 같죠.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러니까 저도 그냥 여기 고시원 있는 친구 집에서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때는 뭐 해본 적도 있고 예전엔 여기 뭐 고시반 있거든요. 와룡은 뭐 행정고시 이런 반 있잖아요. 거기에는 예전에 기숙생활했어요. 남학생들은 뭐 예전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군대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2층 침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대신 이제 밥값이 싸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들어가면 공부할 줄 알았는데 보통 그때 PC방이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 PC방 아직 있더라고. 그때 했던 밤새도록 하는 거죠. 그때 또 스타크래프트인가 그런 게임 아세요? 그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너도 나도. 근데 저도
남들이 그걸 재밌게 하다가 그런 느낌 있잖아. 이미 하려고 했는데 이미 고수들은 너무 많은 거야.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기는 그렇고 옆에 막 고수 선배 형이나 친구들 옆에 붙어가지고 그게 이제 팀플 같은 걸 많이 하거든. 고수 옆에 붙어서 이상한 플레이 하는 걸로. 그러니까 실력은 늘지 않지만 승은 올라가고 뭐 그렇게 했죠. 몇 게임 하면 밤은 금방 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한 이번 주 뭐 목요일 저녁이나 이때 후배들 중에서 그때 이제 뭐 고시반에 있었던 선배들 뭐 시험에 붙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딴 길 가는 사람도 있고 등등 또 어떤 후배는 이렇게 제가 되게 아끼는 후배인데 이렇게 대학원을 오라고 했는데 늘 이게 대학원 가도요 뾰족한 수가 없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지금 미래가 불안하잖아.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은 왜냐면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애매해서 야 대학원을 와라. 그때 뭐 이렇게 하면 장학금 혜택도 있고 해서 왔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가고 그 다음 1년 후 이렇게 왔어요. 그 친구는 이제 경제학과인데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예전에 뭐 사법고시가 그래도 뭐 과에 상관없이 그냥 뭔가 한번 성공에 그냥 한 잣대로 많이 해가지고 특히 뭐 성대생들은 많이 또 준비했거든. 근데 이제 준비한다 하는 친구 있고 그 중에 한 명은 경제학과인데 사법고시 준비하니까 주로 법학과 과목을 듣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로스쿨 때문에 없어졌는데 법학과 과목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전공과 이게 달라진 거야. 그래서 아예 과를 전과를 했어. 법학과로. 그래가지고 법학과로 이렇게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서 장학금 받고 그런데 이게 또 2차가 자꾸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약간 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다가 졸업할 때쯤 대학원에 그 뭐 BK 해서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그게 있어서 먼저 클릭가서 여기 쓰레빠 신고 어슬렁 거리고 그 친구는 자꾸 사시 2차가 안 돼서 여기서 또 이제 고시반에서 어슬렁 거리고. 근데 아까 먼저 말했던 대학원 오라고 했던 후배가 늘 대학원을 가면 고민이야. 고민이 뭐냐면 나름 대학원 가면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있는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학원 간다 해서 뭐가 뭐 이렇게 미래가 밝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대학원 가면 이런 데서 이제 세계에서 유명한 학자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저런 사람이 있는데 나같이 바보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그런 게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BK 우리 이번에 BK도 하긴 하는데 그런 거 되면서부터 막 이렇게 세계적인 막 교과서에 봤던 사람들이 막 와서 막 발표를 하는데 막 와 논문도 많이 쓰고 막 엄청 뭐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후배는 형님 이대로 대학원을 여기 다녔다가 인생이 망할 것 같네요. 취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사실 되게 힘들어졌는데 그때는 그냥 여기 성대 경제학과 졸업하면 몇몇 사람들은 그냥 고시공부하다가 아유 고시공부 힘드네 그냥 취업해야지 그럼 뭐 산업은행 가거나 그 친구도 에이 때려치거나 그냥 한국은행 가야지. 그래서 한국은행 그냥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한국은행에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사시 본다 하는 친구들 뭐 3-4명이서 올렸었는데 그 친구는 자꾸 시험이 안 되는 거야. 안 돼가지고 아 또 여기 또 나타나서 반바지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결국은 사시를 그만둘까 고민했는데 한국은행 간 친구 가끔 만나긴 했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해줘. 우리가 봤을 땐 한국은행 가면 경제가 제일 많고 경영만 있고 그런 줄 알았잖아. 법학과도 뽑아요. 한 명을 뽑았는데 한 명.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법학과에서 지원하면은 한국은행인데 또 한 명 뭐 이렇게 있으면은 좀 겁나잖아. 그래도 한 몇 명은 뽑아야지. 한 명이면 내가 지원자 중에서 1등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원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시 준비한 친구는 원래 과가 베이스가 경제학과야. 원래 이제 다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사시 공부했었으니까 법학에 대한 마인드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지원이나 해볼까? 왜냐면 자꾸 떨어지니까 나이는 먹고 해가지고 지원해볼까? 했는데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한국은행에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뭐 그렇게 되긴 했죠. 아무튼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요거 집 여기 하면서 가까이 있으면 공부를 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밤새워서 게임하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12시에 자꾸 뭐 이상한 야식을 먹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삶의 패턴이 더 망가지는 것 같아요. 내일 모레 또 다시 만나기로 해가지고 안 그래도 스타크래프트가 생각나서 계정이 뭐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회원가입하고 뭐 해야 돼가지고 제가 지금 단톡방에다가 계정 만들어 오기 다
지워졌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그 가면은 그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들어가서 그 여기 경작과에도 교수님들 좀 친한 분들이 있는데 옛날 생각해서 아 교수님 우리 3대3 해가지고 거기 가면 게임 하거든 1승만 하고 옵시다 했는데 뭘 1승이야. 옆에 스타 모르는 교수님은 그냥 한 판만 하고 이기고 같이 또 뭐 커피나 마시러 가시죠 했는데 옆에 잘 못하는 분이 이렇게 구경하는데 우리들이 막 엄청 진짜 연락이 깨지잖아. 그러니까 불쌍해 보이나 봐. 그래가지고 왜 맨날 지기만 해요 하는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사람만 남아있어가지고 아무튼 이거 임대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학교 근처에 기숙사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다 거기 기숙 생활 할 수 있도록 수용하는 게 원래는 또 좋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제 비대면도 많지만 학생들끼리 동아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더 배우는 게 또 많이 있거든. 요즘은 혼자서 뭐 이렇게 뭐 MZ 세대에서 한다고 하는데 나름 뭐 그렇게 해서 싫어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도 뭐 있긴 한데요. 아무튼 너무 집값이 높아. 그래가지고 정부가 봤을 때 가격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겁니다. 대학 인근의 집들은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이렇게 상한선을 설정해서 50만 원 이상은 올릴 수 없어 이렇게 통제하는 거야. 자 여기 얘기한 것처럼 가격을 통제하잖아요. 그럼 가격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낮춘 것이기 때문에 이 곡선이 움직이면 안 돼요. 곡선 상에서 이동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이동합니까? 라고 하면요. 가격을 낮추게 되면 집을 공급하려는 사람은 이전보다 절반 이하로 팔라고 하니까 집을 그냥 아유 안 내놓을래 하고 이렇게 집 공고 내는 거를 줄이게 됩니다.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가격이 옛날 같으면은 너무 비싸서 아까 말씀드린 한 2시간 뭐 1시간 반 걸리는 거를 왔다 갔다 했는데 막판에 내가 좀 공부 좀 몰아서 뭐 졸업반이 되고 취업 준비도 하고 하는 경우에는 학교 근처에서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뭐 집을 이렇게 구하려는 사람 많아지죠. 그러니까 집을 공급량입니다. 공급량은 5개인데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15명 이렇게 있으면 이거 공급량 량자를 붙이는 거죠.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수요량 이렇게 됩니다. 네, 수요가 공급보다 많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excess demand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게 되면 첫 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가 공급보다 커요. 그것을 초과 수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집의 공급량은 5개인데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15명이니까 집을 못 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또 발생하냐면 이게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은요 웃돈을 주고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5개 됐을 때 수요 곡선의 의미가 뭐야? 소비자가 최대한 나 이만큼까지 돈을 줄 생각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다이아몬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다이아 같은 게 희소하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 시장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공급량 이렇게 거래량이 작아질수록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그 금액이 이렇게 높다는 걸 알고요. 공식적인 시장이 아니라 이렇게 암시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암시장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원래 균형 가격이 200만 원인데 그보다 훨씬 높은 막 300만 원에 계약되기도 해.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긴 하지.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나랑 계약을 하는데 50만 원에 계약 사인을 하고 그 다음날 현금으로 나한테 200만 원 집주인한테 달래. 그러면 뭐 이렇게 아니면 250만 원 달라고 하면 300만 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건 문제가 뭐냐면 아니 예전에는 사실 세 번째 예전에는 집을 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뭐 눈치도 보면서 집 시설도 깨끗이 해야지 사람들이 더 이렇게 오고 그러잖아. 근데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으니까 집 시설 같은 게 별로 깨끗하게 안 해도 줄 서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니까 집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초과 수요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뭐 많은 방법들이 있지. 우리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니 살려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뭐 티켓이라든가 뭐 축구 경기표 수강 신청도 마찬가지지. 요즘은 뭐 선착순으로 줄 서 있지는 않지만 마우스 클릭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빠른 컴퓨터 속도를 자랑하는 PC방 가가지고 클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책가방에는 어떤 게 이게 잘 어그러지게 되면은 뭐 한 학기가 막 이렇게 막 꼬이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럼 괜히 한 학기 다니는 것도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선착순 이런 걸로 배급하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배급하기도 합니다. 이 줄 서는 것도 사실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하기도 하고 우리 전에 마스크 같은 경우 코로나 때 약국에서 사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줄 서서 사다가 어떻게 돼? 내 바로 앞에서 아이고 매진입니다. 이래버리면 또 이거 되게 막 험하잖아. 그 추운 겨울에. 그러니까 1인당 뭐 2개씩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급을 해주기도 하겠네요. 아무튼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요. 아무튼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부가 또 뒤에 보겠지만 이렇게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부작용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래량이 원래 10개였었는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은 이렇게 5개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부작용은 시장이 위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우선 이 정도만 보시고요. 다음에 자 우리 노동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노동시장도 우리 분석하는 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수평에는 노동량이야. 노동자 수라고 해도 되고요. 노동시간 해도 되고요. 노동의 가격을 우리가 웨이지 해서 임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 근데 이제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수요자는 집이든 사과든 수요자는 우리가 이제 가게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사과나 노트북의 공급자는 기업이에요. 기업. 근데 노동시장에서는 이게 주체가 달라집니다. 노동을 수요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가 수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고 노동을 사쓰는 그 주체가 기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주체만 잘 보시죠. 우리가 노동력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공급, 가게, 우리라 할게, 하우스홀드 이렇게요. 그래서 가게와 기업,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임금을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만약에 시장에서 받는 임금이 역시 이것도 유량입니다. 그냥 100만 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뭐 10명, 여기서는 10명은 아니고 이제 뭐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숫자 크겠지만 10명 이렇게 합시다. 자, 정부가 봤을 때 이 주체는 뭐냐면 계속 여기 보면 이 정부야. 정부가 봤을 때 이 최저임금제나 최저가격대가 정부가 보기에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주체야.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좋은 의도로 접근하는 거야. 시장에서 근로자들이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어떻게 사냐. 이게 약자를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죠. 선이야 선이. 그래서 나쁜 의도는 아니지. 이 부동산 같은 것도 사실 뭐 전 정부나 여러 가지 뭐 임대료 규제 뭐 부동산 규제 했는데 어떻게 잘 하려고 했는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게 잘 모르면 오히려 가격 폭등하면서 뭐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착한 사마리아인 비슷하게 정부가 선의로 이렇게 노동시장에 개입을 했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최소한 임금을 뭐 300만 원은 줘야 된다 이렇게 설정했다 할게요. 이렇게 최저임금을 결정했어. 이거보다 낮게 임금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전에 100만 원이었을 때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이 아 됐어 저거 받느니 나 그냥 직장을 좀 더 알아보러 다닐래. 그냥 소비를 좀 줄이면서 어떻게 할래 했는데 300만 원이니까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이 노동에 공급하려는 근로자들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뭐 20명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이 구직하려는 사람이 증가하는 거야. 근데 기업은 인건비가 한 3배 되니까 노동을 안 쓰고 자기가 쓰거나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경우에 가족이 그냥 대신하거나 아니면 전에 보니까 보셨어요? 로봇가 이렇게 커피도 팔고 막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봇가 이렇게 막 하거나 대체하는 거야. 그래서 아예 노동자를 수요를
줄입니다. 뭐 이렇게 5명 이렇게 줄인다 할게. 자,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최저임금 하에서는요, 이거랑 반대로 공급이 수요보다 커요. 공급이 수요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초과 공급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초과 수요라고 쓰면요, 수요 빼기 공급인데 공급이 더 큰 거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초과 수요가 0보다 작다. 이 얘기는 초과 공급이 이건 초과 공급으로 표현하면 이제 공급을 관심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뭐 정해진 로테이션은 아니지만 공급에서 수요를 빼면 공급이 더 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뭐 둘 다 S가 요 넘기면 D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암시장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겉으로 명시적인 계약은, 고용계약은 300만 원 주는 걸로 했는데 요 사장님이 되게 악덕업자야. 그래서 알고 봤더니 여기 집주인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계약을 딱 했더니 300을 주면 그 다음날 통장에서 돈을 빼서 나한테 250을 가져오래, 사장한테. 그래서 실제로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50 이럴 수 있어. 이거 잘못된 거지만 이렇게 이것도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약자를 위했는데 일자리는 더 없어질 뿐만 아니라 취업에 성공해서 300 받는 사람은 좋겠지. 근데 아예 직장 자체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100이라도 벌고 싶은 사람이 못 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못된 고용주를 만나면 이거 뭐야, 자기가 300 받았는데 250 뜯기는 거잖아. 그래서 그럼 저 안 할래요. 그래, 관도 여기 취업하려고 줄 서 있는 사람 엄청 많어. 기업 입장에서는 더 큰 소리 빵빵 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역시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이 퀄리티도 지나치게 이 바람직한 최저 퀄리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그렇고 요거 부작용 생깁니다. 역시 시장이 위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전부 다 수요 공급 관련한 그 응용인데 그냥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래프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58페이지 가보시면 자, 거기 위에 그림이 있고요.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그게 항상 좋은가?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몇 가지 예가 있어요. 뭐 레이저 프린터와 관련해서 토너의 값이 내리면 레이저 프린터의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되니? 이런 거는 서로 보완제 관계 얘기하는 것이고, 서울시가 공무원의 월급을 인상시켰는데 서울시 아파트의 집값이 지방보다 높아진대.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뭐 그런 거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수요 공급 이용해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다음에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60페이지 보시면 여름철에 제주도의 항공권은 비싼데 수박도 제철인데 왜 쌀까? 이거 볼까요? 자, 뭐 호텔 가격이라 할게요. 호텔 가격. 그리고 여기 비교하는 게 수박 이렇게 있습니다. 다 여름이 수박도 성수기고요. 호텔도 성수기란 말이야. 근데 호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수직 축의 호텔의 가격이고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되는데, 자, 여름을 맞아 가지고요. 요게 성수기라는 충격이 왔어요. 성수기. 호텔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성수기에 여행을 막 가려고 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이나 호텔 같은 공급이 제한돼 있으니까 이렇게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여기다 하나에다 그릴게. 수박 같은 경우는 역시 성수기야 제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는 수요도 늘긴 하겠지만 생산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제로라고 하면 여기는 수라고 쓰고 여기는 호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거래량은 늘어나지만 가격이 수박은 떨어지고 호텔은 올라가고, 뭐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 밑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 놔둘게요. 여기 보시면 시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자발적인 교환을 하는 거야.
백종원 선생하고 저랑 누가 스파게티를 만드는 게 좋겠냐? 백종원 선생님이 승리해서 스파게티를 만들고 저는 사 먹고, 손흥민 선수랑 제가 누가 축구를 하면 좋겠니? 손흥민 승리. 저는 계속 깨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축구도 손흥민 선수가 하는 게 낫고 저는 거기서 딴 걸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재능이 있는가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잘하는 거에 특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잘 못하면 그걸 내가 직접 만들기보다는 자급자족보다는 시장에서 바이오로 사 먹는 게 낫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의 교환을 통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다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얻은 이득, 아니 제가 스파게티를 만들면 2만 원의 비용이 들여서 만드는데 사 먹으면 만 원이잖아. 그러면 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겠지, 직접 만드는 것보다. 여기서 뭐 만드는 요리하는 즐거움 뭐 이런 거 따지시면 안 되고요. 아셨죠? 그건 취미로 하는 거는 즐겁긴 하겠지만. 그리고 백종원 선생 같은 경우 스파게티를 5,000원이면 만들 수 있는데 만 원에 팔 수 있잖아. 그러면 백종원 선생 같은 경우는 물건을 생산 공급해서 5,000원에 생산해서 만 원에 팔면 5,000원의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생산자 이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먼저 소비자 이득 한번 볼게요. 자, 거기 표 나와 있는 거 살짝 그래프로 하나 그립시다. 아이스크림이라 할까요? 아이스크림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먹는다 할게요. 근데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씩 먹을 때 처음에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는 만족도가 되게 높은데 자꾸 먹다 보면은 얻게 되는 만족과 즐거움은 떨어집니다. 아니면 사람이라 그래도 돼. 아이스크림 원하실 분 하면은 늘상 얘기하는 게 경매 시스템이잖아. 저요 해가지고 먼저 먹고 싶은 사람이 달려온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그냥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 이렇게 한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강 신청 같은 것도 무슨 집에 컴퓨터에 빠르기 이런 걸로 하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전에 보니까 뭐 MIT 대학에서 뭐 그런 거 하고 보니까 연대도 뭐 그런 거 비슷하게 하던데, 그러니까 점수를 줘, 포인트를. 예를 들면 한 50점을 줘가지고 이제 이 경매랑 비슷하지. 내가 듣고 싶은 선생님이 있으면 거기다가 포인트에 많은 걸 거는 거야. 진짜 듣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50점을 다 포인트를 거는 거고, 그냥 별로 듣기 그런 포인트 안 걸어도 수강 신청할 수 있는 교수님은 그냥 포인트 안 걸거나 뭐 한 5개 하나 이렇게 거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포인트, 정해진 포인트 가지고 돈 주고 사는 거랑 비슷해. 그래가지고 가장 높은 포인트를 제시한 사람부터 수강 신청에 착착착.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 저 이거 꼭 들어야 됩니다. 가끔 보면 졸업반인데 이거 꼭 들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그게 안타깝지 사실은. 근데 오프라인이니까 이제 더 이것도 제한돼 있거든. 원래 이 수업도 좀 나중에 어떻게 늘렸어요. 원래는 50명 이렇게 돼 있었거든. 50명이 보통 일반적인 형태니까. 근데 이제 경제 원론 같은 건 수요가 좀 많이 있고 해가지고 그럼 원래는 이제 이렇게 50명씩 해서 강의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많이 늘려도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신청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늘리긴 했는데, 늘린다 해서 뭐 제가 좋아지는 건 없거든. 여러분들과 뭐 더 알기도 힘들고 채점하기도 힘들고 등등 막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특히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긴 했어요. 아무튼 이거 바로 그 얘기야. 첫 번째,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첫 번째 사람은 가장 원하는 사람, 예를 들면 1,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다라고 할게요. 두 번째 먹었을 때, 아니면 두 번째 사람이 왔어 800원 이렇게 있다 할게요. 세 번째 사람이 왔어 600원 이렇게 있고, 뭐 네 번째 뭐 400원 뭐 가상으로 했어요. 다섯 번째 뭐 200원, 여섯 번째 100원 이렇게 있다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자기가 이걸 품은 가격이라 해서 내가 이만큼까지는 돈 낼 생각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보 가격이라고 표현도 해요. 자, 근데 시장에서의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형성됐다 할게. 500원 이렇게 가격이 형성됐다 할게요.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 막 가격을 막 이렇게 막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냥 시장에 가서 아저씨 아이스크림 얼마예요? 그럼 500원입니다. 그 500원 가지고 자기가 먹었을 때 만족이 200밖에 안 되면 안 사는 거고요. 아이스크림 500원 지불하고 만족이 그보다 크면 소비를 하는 거지. 그럼 만약에 내가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몇 개까지 삽니까? 하면 3개까지 사겠지. 4개면은 500원 지불하고 400원 만족을 얻게 되니까 안 산다고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소비자 같은 경우는 소비자는
3개를 구입을 하고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첫 번째에서는 1,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0원만 지불하고 만족 1,000원을 얻었으니까 요 차이 빗금으로 칠까요? 이거 내가 더 낼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1,000원만큼 낼 생각이 있었으니까 1,000원 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얻게 되는 이득 500원 저 차이야. 두 번째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은 여기 차이 800 마이너스 500이겠죠. 300원 100원 이렇게 생각지 못한 추가적인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300원 100원 이렇게 총 900원이라는 가치를 얻게 돼요. 이게 바로 소비자가 거래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이득,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요거 나타낸 것은 소비자가 잉여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수요 곡선의 높이는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의사를 나타내는 금액인데요. 근데 실제 지불하는 금액을 빼는 거야. 실제 지불액. 그래서 만약에 3개를 구입했으면 뭐 첫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에서 그걸 다 합친 걸 소비자 잉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우리가 그래프로 일반화시켜서 표현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네.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결정돼 있어요. 그럼 거래량은 이렇게 결정이 되고 왼쪽의 그림은 제가 크게 하려고 막대 그래프로 그리긴 했는데 이렇게 잘게 이제 뭐 우리가 뭐 강의 같은 것도 뭐 1시간 이렇게 팔거나 콜라를 한 방울씩 팔거나 이렇게 돼서 잘게 쪼개면 여기 나와 있는 이만큼이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잘 체크하시고요. 생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종원 선생 입장에서는 생산자가 스파게티를 만들 때 난 이만큼은 받아야겠어 이런 생각하고 시장에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아까 집 공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5,000원의 비용이 들면 5,000원 이상은 줘야지 물건을 생산하지 3,000원에 생산해 주세요 그러면 안 한다고요.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실제 받은 금액이 실제 수취액이라고 할게요. 수취한 금액이 최소한 마음속에 이만큼은 받아야겠다.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더 큰 차이. 그게 이제 거기서 얻게 되는 생산자 이득, 생산자 잉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똑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만든다 할게요. 하나 만들 때는 비용이 별로 들지 않아. 100원 이렇게 든다 할게요.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전제로 깐 거야. 우리가 만약에 사과를 생산한다 할 때 사과를 딴다라고 할 때 똑같은 노동자들이 사과를 딸 때 처음에는 그냥 요 위에 있는 것만 따면 되잖아. 근데 거기 있는 게 다 없어지게 되면은 더 높이 있는 사과를 따려면 막 점프를 해야 되고요. 더 위에 있는 사과를 하나 더 따려고 하면 나무 타고 올라가고 해야 되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했으면 두 개째는 뭐 이렇게 200원이 들었고 세 개째는 이렇게 뭐 400원이 들었고 네 개째는 뭐 600원이 들고 이렇게 있다 할게요. 지금 가상으로 그냥 한 거야. 다섯 개째는 700원이 들고 이게 생산 비용이야. 생산자 입장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생산 비용이니까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시장에서 가격이 500원 이렇게 책정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할게요. 이렇게 가격이 500원에 돼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스파게티 생산하는데 600원이 비용이 든다 할게요. 근데 시장에서 500원밖에 안 쳐줘. 그럼 저는 그냥 생산 안 할래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생산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사람은 100원의 비용을 들여서 생산해서 500원 받으니까 이만큼 500 마이너스 100 이게 생산자 잉여고 두 번째 사람은 500 마이너스 200 세 번째는 500 마이너스 400 그럼 요 100 되겠죠. 여기는 아예 생산 안 하고 그래서 여기도 가상으로 하면 3개 생산 공급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산자는 3개를 생산합니다. 생산하고 자 그때 얻게 되는 이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첫 번째 생산했을 때 얻게 되는 500원 받은 거에서 나는 100원까지만 받아도 되는데, 두 번째 실제 500원 받은 거에서 최소한 받고자 하는 200원, 500원 받은 거에서 그 다음에 4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뭐 400원 더하기 300원 더하기 100원 이렇게 돼서 이 800원 화폐 가치로 표현하면 800원 이렇게 돼 있는 이게 바로 생산자가 얻게 된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할게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왼쪽에 빨간 색깔이 생산자 잉여가 되는데 요게 바로 생산자 잉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 가시겠죠? 예, 그래서 생산자 잉여 이렇게 보시죠. 근데 요거를 나중에 조금씩 응용을 할 거야. 예를 들면 수요 곡선이 수평이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수요 곡선이 수평이면 그래프를 그냥 그려보세요. 수요 곡선이 수평이야. 공급 곡선 우상향해.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없어져.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만큼 다 내니까. 그러면 여기 빨간 색깔만 남겠죠. 그래서 요게 전부 다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것이고 소비자 잉여는 빵이다. 왜냐면 요게 수요 곡선이 수평이 되면은 소비자 잉여는 없어지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평이면 소비자 잉여는 제로가 된다. 이렇게요. 여러분 요거 수요 곡선이 만약에 수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디맨드 곡선이 수직이면 자, 그러면 살짝 한번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수요 곡선이 수직이야. 그러면 점점점점점 여기 나와 있는 생산자 잉여는 똑같을 것 같아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수요 곡선이 수직으로 돼버렸으니까 요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자 잉여는 그대로 되는데 소비자 잉여가 좀 애매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이 면적인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무한대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은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져. 그러면 이 높이가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인데 이게 또 더 가팔라진다. 그럼 저 위까지 올라가고요. 수직이 되면 저 위에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물이다 그러면 내가 죽기 일보 직전 사막에서 물 한 잔은요 내 아이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무슨 뭐 자동차 다이아몬드 다 필요 없는 거지. 물 한 잔이 아니면 내가 뭐 수술하는데 엄청나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의 가치는 거의 무한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그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책에 보시면 오른쪽에는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사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톰, 제리, 아서, 버스터 이렇게 나와 있고 짜장면에 대해서 먹고 싶으신 분 하면은 먼저 이렇게 달려와서 먹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보다 생각보다 좀 싸게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그 차이가 바로 소비자 잉여다라고 나와 있고요. 62페이지에 소비자 잉여와 거래이익 또 63페이지에 자, 생산자 또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수요 공급 곡선 가지고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같이 좀 보시고 기울기가 저렇게 좀 특수하게 뭐 수직이거나 수평일 때 어떻게 되니? 그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접목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뭐 최저임금제라든가 임대료 통제 같은 거 할 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되니? 뭐 그렇게 활용할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그거에 또 정부의 통제 중에 하나인 조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